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국가 재난 상황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15세에서 64세의 남녀 1,000명 대상인데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느꼈다가 65.1%, 3분의 2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선진국이 곧 될 거라고 느꼈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인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선진국이 뭐 별 겁니까? 우리는 그동안 돈 많이 벌고 우리 그 집안 대대로 부자였던 집이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선진국들이 원래 선진국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세 분께 제가 오랜만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선진국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려워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 어려운가? 네. 갑자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진작 코로나 이전에도 진작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예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이렇게 용변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냥 보통 반경 100m 이내에는 무조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여행 중에 휴게소나 아무 큰 건물이나 들어갔을 때 거기에 휴지가 구비되어 있고 손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수님은 화장실? 예, 네, 진짜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라는 게 뭐 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누가 선진국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받은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이 문제가 뭐 선각자라거나 먼저 깨달았다 아니면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이라는 건 먼저 태어나고 먼저 배운 사람일 뿐인 것처럼 선진국이라는 것도 먼저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이 많아서 그만큼의 제도가 정비가 되고 국민성이 갖추어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의 그러한 선진성이 하나씩 저평가 평가절하됐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된 선진국이 된 시점이 박근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바꿀 수 있어. 어떤 나라 후진국도. 근데 평화롭게 정권을 끌어내리고 평화롭게 절차와 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바꾼 게 선진국의 시작이었어요. 이거는 뭐 국민소득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3년 동안 그 분위기 기조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 국민이 주인인 것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겼죠? 피를 부르는 그러니까 피를 부르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200년, 300년에 걸쳐서 민주주의가 수립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델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게 선진국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3만 달러 넘어가고 지금 4만 달러가 금방 코앞에 와 있는 곳 실질 명목 GDP라고 하는 이제 물가가 반영된 GDP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만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명목 GDP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따라가는 데다가 그 시스템 속에 몇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었다고요. 우리 방송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의 국가인 미국의 세계적인 일종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쓰면 문화에 대한 위상도 높아졌죠. 그 전에 K-팝 등의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도 괜찮아. 근데 결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활용 점정한 게 딱 그거예요. 코로나 같은 의료라고 하면 후진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다 대한민국을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전쟁할 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적 관점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미래통합당 부류를 찍는 분들이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패배의식이랄까 사대주의만 좀 버리면 우리는 이미 세계 유수의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정도의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대표적인 제 상상하는 장면, 기억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항상 반복해서 쓰는데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상점을 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대형 TV를 들고 달리는 그런 뭐 유색 인종이나 아시아계 인종이 이제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점이 습격을 받고 사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게 어떤 사회 혼란을 표현할 때 서양 영화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레토릭이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 특히 한국에서는 사실 그걸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한국인, 특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지역적 어떤 한계에서 생기는 내면화된 질서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행정 시스템을 끝까지 신뢰하는, 행정 시스템을 신뢰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DNA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런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예. 전 이 부분이 DJ 때부터 상황이 하나씩 축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든 이 진단 키트를 수출을 해줘도 그 나라들이 우리만큼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 했을 때 우리 시민 문화라거나 정치 문화라는 게 그들보다 엄청나게 선진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이게 통신과 인터넷 등이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프랑스의 어떤 이제 변호사는 바보 같은 소리 하던데 이렇게 해버리면 빅브라더가 생겨갖고 국가한테 우리 사생활 영역을 침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국민도 국가를 감시하고 국가도 국민을 감시하고 대신에 국가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 감시하는 과정에서 또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베이스가 우리가 정치문화, 시민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이고 이것이 진단키트와 함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만 잘한 게 아니라 중대본 있잖아요. 총리가 수장인 중대본 여기서 행정력을 함께 하지 예. 않았으면 안 됐던 예. 일이죠. 아까 제가 말 하나 정정 하나 할게요. 이제 구매력 기준 GDP에 1인당 GDP가 아까 명목 GDP가 아니고 2017년 기준 그러니까 말에 이미 한국이 4만 1,000불, 일본이 4만 827불로 역전돼 가지고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구매력 기준 GDP가. 예. 일본은 우리가 앞서고 있는 건데 이제 역사적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솔직히 국민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과 무역 전쟁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80% 90%가 일본 물건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는 이런 운동까지 했던 거 보면은 근데 지금 최근에 그 SNS에 보니까 일본에서 마스크 사러 왔던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베규환이 벌어지는 거 마스크를 서로 사려고. 아베규환. 아베규환. 그게 아베규환이죠. 아이고 잘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 보시기 어렵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해서도 있겠지만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줄만 잘 서면 마스크 최소한 일주일에 2장 정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슨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막 난리치고 서로 간에 막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대부분 그런 상황들을 봉착을 했거든요. 마스크뿐만 아니고 그 생활 필수품들 사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시스템이랄까 정부를 믿는 과정에서 내가 줄만 잘 서 있으면은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 정도 살 수 있었다. 애초에 마스크 부족하다고 난리치던 그 상황도 사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마스크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서 의식은 선진국에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향후 100년 동안은 절대로 못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이 5,000년 동안 정말 역사 속에서 축적해온 질서 의식이고 질서를 지켰을 때 나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정말 몸으로 알고 깨닫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이나 이런 정말 못 배운 것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총으로 죽여서 뺏고 기본적으로 그런 그 바탕 위에서 지금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놈들이 죽든 말든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살자 하는 이런 본능이 제일 먼저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 보니까 사실 일본 지진 때나 기타 등등 재해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가장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 훈련 많이 하는 걸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트에서의 그 영상이 지금까지의 그 홍보에 쏟아부었던 일본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러하다. 그리고 그 마스크가 사실 그런 마스크도 못 만드는데 반도체는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마스크를 5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분을 하면서 그 마스크 사이에 막 벌레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헐.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무슨 알바 사건 있었잖아요. 네, 알바가 네. 마스크에 얼굴만 댔어도 네. 전량 전량 폐기를 폐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 와중에 마스크 색깔을 하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입을 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을 수 있는데 네. 학교에서 무조건 하얀색만 써라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일본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복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까만색은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인터넷 보급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트에서 이 난장판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왔는 거죠. 일본 까는 김에 하나만 더 깝시다. 어. 정말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아침 9시에 딱 그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하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통신하고 숙제 제출하고 15분 쉬고 다시 하고 점심시간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이 다 교실에 출근 뭐라고 하지?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있어. 선생님은 어디서 수업을 하느냐?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숨어 있어.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그게 무슨 온라인 수업이야.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아이들을 모아놓고 원격으로 수업을 한다고 그 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태가 정말 일어나는 진짜 거예요. 일본 아이들 불쌍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나는요 이제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있는 어르신분들이 일부 계세요. 그렇지. 한국인들이 어떻게 일본을 이기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식민지 사관 같은 건데 패배주의. 일본은 좀 정확히 여러분들 주위에 알려드리세요. 그런 어르신들 계시면은 저는 일본의 경제는 소니와 모토로라까지가 끝이었다고 생각해요. 딱 그 시점까지만 일본이 발전하고 IT에 있어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반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본은 인터넷 기반이 안 돼 있어가지고 특정 시점까지는 발전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소니 핸드폰 아니 소니 모토로라 핸드폰 안 쓰잖아요. 소니 워크맨 듣지 않잖아요. 소니가 뭐야? 원래 그런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미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 장기 마라톤을 뛰다가 보면은 초반 체력이 좋아서 막 스퍼트해 나갔던 국가가 일본이고 한국은 한참 한 20km 정도 뒤에서 쫓아가다가 지금 추월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스퍼트는 대한민국이 강해서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일본은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녁 치킨은 네가 쏘는 재밌다. 네, 제가 쏠게요. 역시 일본엔 동경이 있어서 동경심을 가졌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일본의 아베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박근혜가 예전에 메르스 때 하는 행동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 정권이 지금 있다면 일본의 모습일 것이다. 이건 싱크로율 거의 99%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정말 너무나도 기계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주장. 신자유주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은 만인에 대한 헌신의 모습으로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분단 비용을 막고 통일로 가고 이게 우리 민주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걔네들은 만인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자가 아니라 만인에 대한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먼저 마스크를 살 거야. 사재기에서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천박한 천민자본주의를 일본과 우리나라 미래통합당이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엄연히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모토로라를 일본제라고 그랬어요. 파나소닉.
네. 정정해 드리고요. 오늘 내가 이렇게 헷갈리죠. 아우, 대충. 괜찮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소니 개그에 200명 나가셨네요. 바로 이것이 아베규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은 그 특정 어떤 시점에서 뭔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코로나 때 정확하게 국가의 정부의 힘을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정권 교체를 못하는 업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면 자, 그 가운데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이 발언 총선의 최대 공적은 문 대통령께 드려야 된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게 문 대통령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도 그만큼 나름대로 받쳐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뭐랄까 민주당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이 선거 승리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총선 때 민주당 정도 되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지금까지 쉽게 표현한 일본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런 건 논쟁이랑 똑같은 거죠.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정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혁신하기가 가장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정관념대로 가면은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했던 말, 문 대통령에게 총선 최대의 공적을 드려야 된다는 말은 시기적절하게도 너무 정부가 잘해버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또 뭐랄까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레임덕 없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잘 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너무 잘 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모든 절차와 협의 과정, 협상을 거쳐서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이번에 180석이나 밀어준 건 당연히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도 있지만 빨리 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동안 4년 동안 저 미래통합당류 인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응석을 부리는 대로 다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일을 못하게 되더라.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지랄발광을 하더라도 일단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180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형식적 절차는 70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0점은 너무 과도하게 낮고 80점은 너무 높아. 네. 70점만 받으면 된다는 그 마인드로 그러니까 해야 할 일, 국민들이 뭘 원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좌절했던 그 이슈들이 뭐였는지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하나씩 해내면 자연히 정권 연장도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뭔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그렇죠. 잘못이 반복되는 거죠. 오버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굳이 그거를 누가 100%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떠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구심점 아래 행정으로만 따지면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잘하셨죠. 그리고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요. 그 이슈를 제일 먼저 띄웠잖아. 100만 원. 전국 100만 원 예, 지급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지면서 대통령은 잘하는데 나머지 민주당이나 지자체장들이 못해도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막 트리오, 뭐 쌍끌이, 뭐 등등등 이런 중앙 정부가 할 일, 지방 정부가 할 일, 정당이 할 일들을 다 나름대로 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엔 우리 문부 세계 대통령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훈훈하지. 네, 이렇게 자기가 제일 잘하신 분이 이 선거 국면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제일 잘하신 분이 또 남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게 또 민주당의 모습이고요. 이 4월 1일 날 공식 선거일 시작 개시일 바로 전날 4월 1일부터 제가 3회에 걸쳐서 제 채널에서 우리는 코로나 선거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선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것만 주장을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4월 2일 날 딱 시작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번 선거에 녹여내지 못했다면 또 그만큼의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4월 2일 날 등장하자마자 코로나 선거와 일하는 국회의원 두 가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이 다 그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온전히 민주당이 다 받아 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신민님 방송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아니, 좀 건가요? 자랑한 거야. 좀. 내가 좀 선견지명이 있어. 나중에 저 정도 한번 해보시면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들어요.
우선 2,000명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남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해병아리들이 가끔씩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아직 정자 단계여서 제가 1,000명밖에 없어서. 일단 알겠고요. 자 인정. 자